자, 코칭과 친하게 지내자.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보죠. 코칭과 친하자. 네. 네, 코칭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아주 쉬운. 네, 코칭 그러면은 뭐예요? 나 중심 아니고 상대방의 의견, 생각을 끌어내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네,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거죠. 항상 물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해? 괜찮아? 또 의견이 어때? 좋은 아이디어? 그 밖에 또 다른 거 뭐 있어? 항상. 그래서 항상 오프닝은 좋은 점 찾아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는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위해서 주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당면한 문제가 주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주제를 선정을 해서 이제 해 나갈 때, 이제 관건은 항상 그 중요한 부분은 질문이에요. 질문. 그 질문을 통해서 또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허용을 하면서도 또 코치는 리더자예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도 할 거야, 안 할 거야, 말 거야, 뭐 이런 폐쇄적 질문을 하면 안 되고, 뭐 쉬고 싶으냐? 그럼 언제까지? 네, 그런 다음에 언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그래서 진행을 위한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자, 이제 7장입니다. 이제 감성 코칭이에요. 감성 코칭. 자, 코칭은 성품, 학습, 꿈과 비전, 갈등에서 문제 해결, 변화와 발전, 창의력, 정체성, 아픔, 마음 치료, 사춘기, 대화법, 리더십, 영성, 감성, 적성, 진로, 말씀, 운동, 관계 모든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실 이런 교육이 바로 이게 인간 교육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식적인 것만 습득하고 사회적 잘못된 것들만 습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누군가가 도와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이 역할을 좀 한번 해보자 하는 이야기예요. 자, 전 장에서는 뭐 했습니까? SQ. 그래서 영성재능. 영성재능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정체성, 세 번째는 올바른 가치, 행복의 가치, 이런 거를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없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제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코칭을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답을 같이 찾아가는 코칭을 하는 거죠, 이게. 자,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 그러면 SQ, EQ, IQ, 감성 재능이에요. 자, 이 감성 재능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요거는 이제 자료를 코치들이 다른 데서 찾아야 될 자료를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 재능이 도대체 뭔지부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1990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인간의 재능을 측정하거나 인간의 재능을 평가하는 기준은 바로 이 IQ였어요. 그러니까 이 IQ. 그런데 이 IQ만 가지고 인간의 재능을 평가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만이 아니다. 똑똑하게 학교 공부 잘했는데 나와서 사회에서 이게 인간관계 잘못해서 문제가 되고 실족하고, 이게 인간관계가 더 크다. 그래서 지적 재능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재능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감성 재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해오게 된 거죠. 1990년 미국 예일대학교의 피터 셀로베이 교수와 뉴햄프셔 대학교의 존 메이어 교수는 수년간의 연구와 검증을 거친 후 정식적으로 감성 지수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학문화돼서, 뭐 심리학 자체도 학문화된 것이 150년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 사회가 엄청나게 막 이제 변화돼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뭐 산업혁명들 일어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부딪힌 것들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문제예요. 이게 심리 문제. 그래서 이런 학문들이 발전했고, 우리는 그냥 팔자소관이야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는 인간의 심리들을 연구했고, 또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발전시켜 온 거죠. 그러니까 1990년이면은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저 교회 개척한 이후에 제가 83년도 개척했으니까 개척한 이후에 이런 이론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네. 그래서 2년 뒤 그들은 감성을 사회 지능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그 속에 포함된 능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여 규정했다. 이런 능력이, 이런 재능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구분하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정서 정보를 활용하여 생각을 움직이는 능력.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조절하고 하느냐, 이게 잘 돼야 결국은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EQ 재능 개발에 대해서 다시 이제 책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골반이라는 사람, 1995년도 그의 저서에서 이제 emotional 이제 intelligence, 여기서 이제 감성 지능, emotional quotient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자기 인식, 자각, 자기 규율, 동기부여, 감정이입, 공감, 사회적 스킬, 관계 관리, 네트워크 구축. 골반은 자신의 저서에서 감정지수는 지능지수와 달리 천성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5가지의 학습 가능한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의 감정 이해하는 능력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은 이미 이런 감성,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소유하고 나오죠. 이게 결국 무슨 기능이에요? 생각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 생각의 기능이 창세기 1장 27절이 지배를 하면 좋은 감정들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죄성이 개입된 감정이 형성이 되면 이게 이제 안 좋은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3장의 키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이제 이런 걸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이미 생각의 기능이 있고 그 생각의 기능 속에서 이런 감정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감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정보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감정이 만들어지는데 당시에는 다 좋은 정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성이 들어오면서부터 나쁜 감정이 형성이 되고 이게 이제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쁜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바꾸는 작업이 결국 자기 감성을 이해하고 자기를 잘 위로하고, 이런 부분들, 딴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이게 사실 뭐 옛날에는 뭐 이런 이야기가 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애들이 뭐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고 뭐 다 우습게 밥을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실용화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문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또 이런 걸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감성 재능이 안정되게 발전한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인간관계도 잘하고 밖에 나가도 사회적 리더십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역을 이제 학문화하고 이 영역을 교육의 과정으로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성경 속에도 보면은 뭐 감정, 성품 뭐 이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게. 단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의 학문화하고 이론화하고 제목을 붙여가지고 사회에 이제 나타낸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감정은 우리가 이제 감성 지수는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거는 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타고날 때부터 이런 게 아니다. 첫째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즉각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알아채고 감정이 생겨난 원인을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셀프 감정이에요. 셀프 감정.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이게 과연 화를 내는 게 정당한가. 또 스스로 자기 위로하고, 우리 14가지 자기 자존감 높이고 치유하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14가지 보면은 스스로 존귀한 자로 인정하고, 두 번째는 자기와 인사 나눌 줄 알고, 이게 인사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잘 컨트롤 하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좋은 언어 사용하고, 네 번째는 의미 찾고,
다섯 번째는 연구하고 이해하고, 여섯 번째는 수용하고, 일곱 번째는 희망을 갖고, 여덟 번째는 사랑하고, 아홉 번째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열 번째는 대화하고, 11번째는 편지 쓰기 하고, 또 12번째는 자기 충전시키고, 13번째는 자기 힐링하고, 14번째는 자기 거 소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자신의 감정 이해하는 능력의 기본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EQ에 대해서 책을 이제 정리를 할 때는 그걸 더 이제 구체화해서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런 감정이 생겼을 때 과연 그게 정당성이 있는 건지 또 평가하고, 또 그것을 따라갈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그럴 때 위로하고, 또 어떤 경우에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이 큰 사람은 시험이 들어도 금방 헤쳐나오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금방 헤쳐나와요, 이게. 근데 자기를 위로하지 못하고 자기와의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바깥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때까지는 계속 안에서 골마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계속. 그런데 뭐 바깥에서 우리를 얼마나 치료해 줍니까, 이게. 누가 오히려 더 막 그런 걸 가지고 뭐 우리 때는 더 했어 뭐 그러면서 더 이제 아주 더 발로 밟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바깥에서 오는 거 가지고 치료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이제 서울신학교에서 이제 이거 교육을 할 때 거기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거기서 심리 치유 뭐 이런 것들 이제 자기 자존감 이런 거 하니까 이런 글을 써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아픈 마음 뭐 그러면은 이제 외부에서 누군가의 상담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만로 생각을 했는데, 이걸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치유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는, 우리 육체도, 우리 안에서 면역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스로, 이 병균들을 치유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뭐, 이제, 적혈구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 하여튼 그런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근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리도 마찬가지라고.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는 그동안 몰랐어요, 다. 우리는 몰랐고, 항상 밖에서만, 누가 좋은 선생님 만나서 상담을 해야만, 뭐, 치유가 되고. 그런데, 자기 셀프 힐링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성경은 이런 문제를 더 우리에게 훨씬 일찍 알려주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항상 내 영혼, 내 영혼아, 자기와의 대화하고 이런 거. 예수님도 이웃을 사랑하되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해라. 네가 너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은 자기에 대한 존중함이고 자기에 대한 이런 건데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외부에서 위로 치료하는 이거보다 내부적 셀프 힐링이 훨씬 더 강하게 영향력을 미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거죠. 컨트롤하는 거. 잠언 4장 23절, 잠언 16장 32절 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스리라.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의 대화를 통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이렇게 너 그거 잘한 거야? 이러면은 기분 나빠. 근데 내가 나한테 물어봐. 이게 과연 정당하냐? 물어보면은 기분 안 나빠, 이게. 예. 예를 들어서, 딴 사람이 나를 보고 일을 왜 그렇게 해?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지만은, 내가 하는 일을 평가해서, 이런 거 좀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은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요런 능력입니다. 자신의 감정. 그 다음에 자신을 격려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14가지 그 자존감에 대한 내용이 다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타인의 감정 이해하는 능력이고, 타인의 감정을 이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공감해주고, 컨트롤해주고, 네, 격려해주고. 그리고 나면 이제 원만한 관계. 다섯째는 원만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관리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면, 결과론적으로는 뭐가 나와요? 이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감정에 대한 것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 네. 자, 5가지. 첫째는 뭐예요? 자기 감정 이해. 두 번째는 컨트롤. 세 번째는 격려. 네 번째는 다른 사람. 5번째 결론은 그 관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이 망가져 있는 상태고 창세기 3장의 기능이 왕성해져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반드시 교육이 되어야 돼요. 이게 교육. 그래서 시편 49편에서 존귀하게 처해 있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 깨닫지 못해서 거기서 언더스탠딩이라는 말은 이해하는 힘이에요. 이해라는 건 어디서 생깁니까? 이거는 듣고 배우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교육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도 성경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다음에 사람을 온전케 하는 지혜, 온전케 하는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2가지 꼭 기억하세요. 신뢰, 뭘 신뢰해요? 뭘 신뢰합니까? 그 아이 속에 창세기 1장 17절이 있다. 그렇죠. 좋은 질문, 경청, 공감. 그래서 그 다음에 선택에 대한 존중.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기 싫어요. 이것도 이 아이의 선택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동안 우리는 어른이 시키면 해야지라는 이걸로 밀고 갔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런 시대가. 옛날에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의 인권이 높아지고 있어요. 사회적인 인권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부모라도 자기 자식을 손을 함부로 못 대요, 이제는. 고발을 한다고요. 이미 학교는 그렇게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게 가정인데, 이제 가정도 이제 그런 법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방식대로 훈계를 하거나 우리 방식대로 뭘 하거나 이거는 안 되는 시대를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필요한 것들이 이제 뭐예요? 이제 이런 소통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이들도 이런 능력을 공부를 안 하고 그런 문화적인 곳으로만 들어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면 대항하고 할 줄만 알았지 이런 문제들을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이 능력은 이거는 못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째려보고 성질내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했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교육이 같이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따라간 상태에서 이 아이는 개인의 권리가 있어. 누구도 타치하지 못해. 이것만 강화돼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이 그래서 부지런히 가정에서라도 이게 돼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가정에서만 있으면은 그게 안 돼. 학교라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교육 준비가 안 돼 있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안 좋은 걸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학문적인 거는 배우는데 인성적인 거는 더 나쁜 영향을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하면은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게 아니라 대안학교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대안학교라는 게 이게 경제가 뒷받침돼야 되고 교육의 전문가가 거기도 있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안학교라는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었지만 막상 나중에 가보면은 그때 흩어질 수밖에 없거나 아주 사교육, 사립 그런 과외 학원으로 전락하거나 뭐 아니면 정부의 시설을 갖춰서 학교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들이 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안타까운 거죠, 이런 게. 교회나 이런 데서 일주일에 한 번 이런 교육을 시켜서 그 다음에 학교로 보내면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5일 동안은 가서 사회 속에서 그런 이제 사회적 그런 것들을 듣고 배우고 들어오는 거야. 이런 애들을 가정에서도 어떻게 방치를 이거 어떻게 못하니까 그러면 이건 이제 보루가 가정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잘했냐 못했냐 몇 점 맞았냐 어떻게 이런 쪽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 가장 중요한 지금 이제 SQ, EQ에 이쪽은 다 생략돼 버리고 있고 이게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영향이 엄청나게 큰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라도 이걸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할 데가 없다 이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죠. 10단계. 자, 그러면 오프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마음 열고 나눈 시간이에요. 주로 칭찬할 것 찾아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제 정하는 거죠. 주제. 자, 여기서는 이제 주제를 우리가 재능 개발 두 번째인 감성 재능에 대해 코칭해 보자. 이것은 아이의 성품 변화나 친구와의 관계 등의 변화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감성 재능이란 뭔가? 사람들은 처음에 지적 재능을 평가하는 IQ를 중심으로 인간의 재능을 평가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간의 성공이 꼭 지적 재능만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데 있음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인간관계를 잘하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필요한 것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컨트롤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제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감성 재능이라는 것을 여기 이거를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을 재능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재능. 우리는 보통 재능 그러면은 어떤 기술이라든지 뭐 피아노를 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지만 이게 이제는 이런 게 다 이제 재능이에요. 재능. 그래서 개발해야 될 재능. 네. 그래서 지금 인성교육이니 성품교육이니 하는 것은 모두 감성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성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성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성경에서 보면은 성품 때문에 실패하고 성공하고 다 그래요. 그리고 속에 있는 성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게 말로 나와요. 성품이 망가져 있으면 말이 망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성교육, 성품교육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학문만 이론으로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가인 어떤 성품 때문에 망했죠? 가인. 예, 결국 가인은 이제 분노하는 급한 성품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반성하는 성품이 약하고 흥분하고 분노하는 게 강한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삼손은 왜 실패했지? 어떤 성품 때문에? 정욕적인 거예요. 절제 못하는 그런 정욕적인 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성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성품이 형성이 되도록 만들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아요. 바깥에서는 단순한 성품을 어떤 성품을 이제 공부하고 대학에서도 7개의 성품을 이제 면접으로 이제 채택을 하거나 직장에서도 그런 인간의 성품을 중시 여기거나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우리는 좋은 성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은 좋은 거고, 예수님 닮으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의 성품은 나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 사도도 나쁜 성품 버려라. 이 성품을 받아라.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 안에 두 개가 있는데 이게 활성화된 게 나쁜 성품이에요, 이게. 나쁜 성품이 이게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품이 뭘로 나와요? 그 사람의 성품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그리고 그게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핵심은 성품이에요. 핵심은 성품.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성품은 성품적인 입장에 연구를 해보면 요셉 같은 사람의 성품은 어떤 것 같아요? 성품은 수용 능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용납하는 이런 거, 열정, 세밀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를 이렇게 쫙 놓고 보면은 얘 성품이 어떤지, 얘 성품이 어떤 성품이 지금 이 아이를 컨트롤하고 있는지를 그걸 관심 있게 살펴서 그 반대의 성품을 이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고 있는 성품도 그 속에 보면은 또 좋은 게 또 들어있어요. 성격이 급해. 이 급한 애를 동작이 느리게만 하게 해가지고는 이게 답이 아니에요. 그 급한 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성품 교육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감성 재능이라는 게 뭔가?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나타나는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그걸 위로하고 격려하며 조종하는 능력이며,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 격려하며 조종하는 능력이다. 대체적으로 아이들에게는 이 부분이 약할 수 있죠. 감정 조절 능력이 약해요. 그래서 감정대로 행동을 합니다. 어른들은 자기 감정을 숨기기도 해요. 어떤 이익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은 감정을 잘 못 숨겨요. 그래서 그대로 감정이 밖으로 노출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이런 능력을 이제 길러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두 번째 지금 마음교실 두 번째 책이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거 지금 혹시 교육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든가요? 지금 몇 과까지 했어요? 6과 7과. 어떻든가요?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예. 마음이 어땠고 상대방의 마음이 어땠고 이런 걸 짚어줄 수 있어요. 예. 근데 아이들이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하고 고1에 그거 해요? 근데 어때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네, 조금 쉬워요.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쉽지? 공부하기는 쉬운데 우리가 하는 사람이 좀 어떤 업성 속에 사는지 아이들의 삶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은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딴 사람이 너에 대해서 존중함을 표현했을 때 네 마음에 느끼는 감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런 걸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가 네 스스로에게 이렇게 했을 때 네 감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네가 다른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들의 반응이 네 감정을 통해서 어떻게 느끼느냐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책은 이제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자기 감정 인식도 못하고. 하고 있어요. 되게 보면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지, 못하지. 그 교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타인과 가족과 친구 간의 그 감정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잘 되면 이제 그게 성장을 하면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아유 우리 엄마가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 이런 걸 이제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감성 훈련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초등학생은 어려워요. 물론 어렵죠. 초등학생은 한 5, 6학년 돼야 좀 이해하지. 1, 2, 3, 4학년까지는 잘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1학년은 1학년으로 느끼게 해줘야 되고 2학년은 2학년에게 느끼게 해줘야 돼. 그거는 이제 요리사들이 알아서 해야 돼. 요리사들이. 그러려면 이제 유치원 애들에게 맞게끔 또 이제 그림으로 교재가 또 나와야 되고 1학년짜리 1학년에 맞게 또 나와야 되는데 이건 그냥 덩어리로 하나 만들어서 내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KDM이 좀 더 커지면 더 전문 인력들을 통해서 1학년은 1학년에게 맞게끔 마음교실이 나오고 2학년은 2학년에 맞게 마음교실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분 나쁠 들었을 때 네 마음은 어때? 그러면 네가 기분 나쁜 말을 딴 사람한테 했다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이런 정도죠,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교재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게. 문제는 그거예요. 생각을 컨트롤한다는 건 지금 내 생각이 어떻다는 거를 스스로 인식을 해야지 되는데 그걸 인식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다. 이래버리면은 나쁜 짓을 그냥 밖으로 표출을 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두 번째 교재는 그 이야기고 이번 교재는 우리가 서로 다르다. 다름의 이제 유일성의 다름.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 보면은 다르다는 걸 인정할 수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 또 많은 이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학교 고등학생 쉬우면서 오히려 자기 감정을 이해하는 거는 사춘기가 좀 넘어서야 돼요. 네. 그래서 특히 사춘기는 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사춘기는 감정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이. 그러면서도 자기 속에 커지는 감정을 이해를 못 해, 이게. 그게 이해를 하면 괜찮아지는데 이해를 못 하는데 커져, 이게. 왜 이러지? 자기도 몰라, 이거.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정, 생각의 기능이 막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엄마가 이래라 그러면 네, 알았어 했는데 싫어. 나도 모르게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전에는 안 맞아도 엄마한테 따라가는 이게 됐는데 이제는 컸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이놈이 컸네 이제 이러잖아. 그게 몸만 큰 게 아니에요.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그 뭐 임신하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임신할 때 몸의 구조가 바뀌잖아요. 몸의 구조가 바뀌는 데서 이게 심리적 영향이 또 엄청나게 커지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안에 애가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몸의 구조가 또 바뀐다고요. 이게 다시 원위치 되기 위해서 수많은 세포 조직, 신경 조직들이 막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거기서 이제 공허한 그런 어떤 것들이 생기게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춘기도 그런 형태예요, 이게. 자, 여기서 이제 감성 재능. 자기 감정 이해하고 그걸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이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아, 내가 지금 너무 쟤 때문에 마음이 상해있구나. 그래, 그러면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위로하지? 이런 거. 네. 자, 대체적으로 아이들에겐 이 부분이 약할 수 있고 여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성품인데, 이거 역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래의 많은 문제들은 아이들의 성품 훈련이 잘 안 된 상황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할아버지가 손주들의 성품을 교정을 해야 돼요. 성품을. 그래서 성품 교정을 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리고 상대방의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위로 격려 조종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감성 재능과 성품의 영역에서도 범위는 엄청 많죠. 감성 재능, 성품의 영역만 보더라도 뭐 온유, 겸손, 인내, 성실, 진실, 뭐 협력, 절제, 긍휼, 의지, 순종, 열정, 뭐 배려, 기다림 등 G7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성품 훈련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집중 연구하는데 여기 내용만 80가지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성품이 있다 그러면 반대 성품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안 좋은 성품을 있다는 거는 창세기 3장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뭐가 있겠어요? 그것과 반대되는 성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있죠. 분노, 반대가 뭐예요? 예를 들면 온유함. 뭐 절망, 반대가 뭐예요? 희망. 그 다음에 뭐 또 그런 어떤 뭐 게으름의 반대 성품은 뭐예요? 뭐 부지런함.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품들을 아이들이 인지하게 만들어주고, 아, 나한테는 이런 성품이 지금 많이 있구나. 그러면 이 성품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그러면 이 성품들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 그래서 요런 이제 성품 교실, 이것도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감성 재능 역시 자기의 감정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들을 이해하고 위로 격려 조종하게 되는데 그 분야들이 아주 많죠. 그러므로 코치된 할아버지 할머니는 평소에 아이들을 지켜보다가 변화가 필요한 성품이 나타나면 그것을 주제로 삼아서 코칭을 하면 좋죠. 그리고 자기의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돼서 고민하거나 실수를 많이 한다면 아이 자신의 감정을 코칭할 수 있도록 돕고, 상대방의 감정을 너무 이해 못해서 실수를 많이 하거나 사건을 일으키거나 했을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조종할 수 있도록 코칭하면 된다. 이 중에서 본장에서는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 격려하기 위해 자기 감정 이해하고 돕기를 주제로 코칭을 해보기로 하자. 만약에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관계라면은 아이하고 이렇게 코칭을 하는 동안 제목을 붙여서 집안 곳곳에 붙여놓으면 좋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그거 보고, 아, 우리 아이가 지금 할아버지랑 이런 코칭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아이는 지금 성품 코칭을 해서 자기 성품에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그냥 만날 때마다 똑같은 모습으로 막 야단치고 막 이래버리면은 성품 공부 안 할래. 하면 뭐해? 나는 해도 엄마 아빠는 맨날 야단만 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코칭 하나가 참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모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결국 부모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아이들이 올바른 성품 안에서 성장해 나가면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 그건데. 네. 어쨌든 소통,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네. 자, 코치. 자, 사랑하는 이제 동그라미 3개. 여기 손주죠. 사랑하는 우리 손주, 오늘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코치인 할아버지와 코칭을 해볼까요? 역시 세계적인 천재인 우리 손주와 코칭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주에 코칭의 주제는 자기 감정 이해하고 돕기에 대해 코칭하려고 해요. 자,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그럼 피코치가 한번 복습하게 하고 복창하게 하고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 볼 수 있나요? 피코치가 뭐 대강이라도 설명을 하면 칭찬하고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다. 뭐 또 잘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확신과 격려가 필요하죠. 자, 코치 맞아요. 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 의미를 알고 있다니. 감정이란 마음의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느낌. 화가 나면 화나는 느낌. 분노, 속상하면 우울하거나 짜증나는 느낌. 힘들면 포기하고 싶거나 절망하는 느낌. 무엇인가 억누르거나 위협을 당하면 두려워하는 느낌. 시험 볼 시간이 가까이 오면 무슨 느낌? 자, 시험 볼 시간이 가까이 오면 즐거움의 느낌. 와, 역시 우리 손주는 대단해요. 네. 반대로 가기 싫은 느낌. 네. 그렇다고 해서 이놈아 그렇다고 안 가면 돼? 이러면 빵점의 코치. 네. 그거를 존중해서 맞아.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충분히 이해해. 네. 그러면서 이제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오늘의 코칭의 주제인 자기 감정 이해하고 돕기예요. 자, 주제가 정해졌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주제가 미치는 영향력 파악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만들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데에 따라서 이런 분석을 해줘야 돼요. 주제는 이해하고 있는지, 또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지, 그런 원인이 뭔지, 또 언제부터, 시간 분석이라는 거는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 언제부터 그런 감정이 시작이 됐어? 또 이대로 그냥 간다면은 1년 뒤에 또 몇 달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시간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예측 분석이에요. 결과 예측 분석. 그러면은 이대로 계속 내비를 두면 어떻게 될까? 네, 이런 거. 하기 싫은 과목. 그런데 참 공감해 주는 거죠. 아유, 할아버지도 공부할 때 이런 과목이 아주 싫었는데 우리 손주도 역시 할아버지를 닮았네. 그렇지만은 이대로 내비두면은 어떨까? 어떻게 될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측 가능한 결과들, 사건 분석이죠. 의지 분석 어떻게 하고 싶은데, 자, 이 단계에서는 주제가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등을 파악하게 된다. 의지가 없으면 실행하기가 어렵죠.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다뤄볼 수가 있죠. 자, 지금 부딪혀 있는 어떤 감정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장이에요. 현장. 막 속상해 있다면은 그걸 중심으로 코칭할 수 있고, 둘째, 지나간 것들 중에 당시 일어났던 어떤 감정으로 인해 지금도 막 상처가 많으면 그런 지나간 감정에 대한 코칭을 할 수 있고, 셋째는 교육을 목적으로 코치와 피코치가 서로 의논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을 주제로 해서 앞으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코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서는 부딪힌 감정 상태를 코칭의 주제로 삼아서 진행해보자. 지금 부딪혀 있는 감정은 분노다. 화가 나서 씩씩대고 있거나 다른 대상에게 폭발시키면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손주의 입장을 가지고 코칭을 해보자. 모든 코칭이 다 비슷하지만 분노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코칭할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분노하는 일에 대해서 공감해야 돼요. 공감. 그리고 경청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나타나는 현장을 보면은 그것 때문에 야단치거나 속상해 합니다. 아이가 뭔가를 당해가지고 잘못하거나 해서 막 화를 내고 신경질 부리고 있으면은 그걸 보는 부모 입장이나 할아버지는 입장은 당연히 화가 나죠.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면 괜찮은데 그게 종종 자주 벌어지면 얘는 지금 어려서부터 지금 뭐를 지금 마음에 앓고 있기 시작하냐면 분노 조절을 못하는 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분노 조절 장애. 어쩌다 한번 성질을 내는 건 괜찮은데 이게 그 다음에 뭐 계속 맨날 성질 내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얘가 지금 분노 조절 장애의 씨앗이 크고 있습니다, 이게. 네. 그 이거 이대로 놔두면 나중에 청소년 시절, 뭐 고등학교 시절 이때쯤 되면 이제 막 이제는 이상한 놈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자, 그래서 공감, 경청,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상대방을 타이르듯이 하거나 그런 거 가지고 뭘 화를 내냐고 무시하거나 사내 녀석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훈계를 하거나 이거는 코칭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코칭은 상대가 뭘 하더라도 공감을 하는 거예요. 경청을 하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을 분석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원인 없는 행동은 없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훈계, 교육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너 왜 이래? 너 그따위로 할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뭘 화내느냐? 사내 녀석이 뭐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들은 그 코칭이 아닙니다. 이거. 예. 자, 우선 분노 이해하기. 요거는 이제 자료예요. 여러분들이 분노에 대해서 조금 기억해둘 그런 자료를 알아야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만 하게 된다면은 우리 심리 치유의 세 번째 책이 있어요. 자유, 그 다음에 1, 2, 3, 네 번째 책. 심리 치유에서 네 번째.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자유의 기능에서 자유의 기능, 그 다음에 심리치료 1, 2, 3. 그 3권에 가면 분노에 대해서만 자세히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이렇게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분노는 이제 디퓨징의 저자 조셉 슈랜드, 정신과 의사죠, 이 사람. 이 사람은 사람이 분노를 하게 되는 경우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자기 재산이 탈취당했을 때, 둘째는 자기 영역이 침범당했을 때, 셋째는 친구 사이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회방하는 경우예요. 요 세 가지는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타당성이 큽니다, 이게. 자, 코치, 이제 사랑하는 우리 손주가 화가 많이 나셨네요. 혹시 이유가 뭔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 피코치인 손주는 말하기 싫어할 수도 있고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이제 코칭을 해야 되고 하면 하는 대로 코칭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떤 말을 해야 되죠? 안 하면 화가 잔뜩 났으니까 지금 말하고 싶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너 말해봐. 도대체 뭔 일이야? 방문 닫고 들어가니까 너 이리 나와봐. 너 할아버지 말이 우습게 보여? 이놈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쟁을 치르자는 선전포고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대로만 쭉쭉쭉 하면은 코칭이 얼마나 쉬워요. 근데 반대가 나타난다고요. 이게. 그러면 얘가 몰라 그리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카톡이 있으면은 카톡으로 아이고 우리 손주가 정말 화가 많이 났구나. 그래 좀 쉬었다가 이따가 할아버지한테 이유가 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난 정도로 이렇게 그래 화가 날 일이 있었겠구나. 공감하고 이런 걸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든지 아니면은 방문 딱 닫고 들어갔으면은 조그만 쪽지를 써서 방문 틈으로 딱 끼워서 사랑하는 손주 화 많이 났네.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가 화를 풀어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그런 글을 하나 딱 써서 그래도 할아버지는 항상 네 편이야. 이런 걸 딱 써서 넣어주면은 애가 그거 보고 기분이 좀 풀릴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경우를 더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를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 네.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상처로 남아요, 이게. 그게 속에 다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풀고 가야 되는데, 못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나중에 이제 문제가 커지거나, 그게 습관이 되거나,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네.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누적이 돼서 그래요. 누적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애들 성격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정들이 보통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속상해 있는 감정을 혼자서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혼자서. 그걸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약한 놈들한테 가서 주먹질을 해대거나 또 아니면 성질 부리거나 그리고 또 막 짜증내거나 막 이거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누군가가 이제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 그 이제 풀어져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정교육이라는 게 참 그래서 너무 중요한데 요즘 먹고 사는 거 바쁘니까 부모가 엄마 아빠 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애가 그냥 학교에서 뭔 일을 만나도 집에 와서 그걸 해소를 못하고 그거 안고 다시 학원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제. 세상 말로 뭐 합니까? 다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밤 뭐 9시, 10시에 막 지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제. 지쳐가지고. 예, 지쳐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예, 들어오면 이제 누가 있습니까, 이제. 들어오면은 해소시켜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귀찮게 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뭐 오늘 공부 잘했어, 숙제 해야지, 뭐 학원에서 어떤 숙제 내줬어, 뭐 했어, 막 스트레스 그냥 막 성질 부글부글 끓는 그런 이제 이 기름 붓는 사람들만 딱 있는 거예요. 예. 다 지쳐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예. 좀 쉬려고 뭐 텔레비나 켜놓는다든지 뭐 컴퓨터 켜놓으면 즉시 또 호랑이 감독이 들어와가지고서는 또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너 이래 잠을 언제 자려고 그래? 예. 예. 그게 지금 예. 어떤 집에는 가보면은 이제 공부방을 따로 만들어 이렇게. 그게 이제 감옥처럼 만들어 놨어. 그래가지고 그 안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문을 잠궈. 네. 그걸 이제 지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야, 참, 네.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강요에 의해서 그랬을 때는 이게 감옥 아닙니까? 그 속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이게 얼마나 그게 아주 숨막히는 일이겠어요. 우리가 뭐 얼마 전에 돼지 이제 그 큰 돼지들, 종자 돼지죠. 돼지들 뭐 새끼 번성하여서 철장 사이에 꼼짝도 못하게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거 보고 사람들이 또 난리도 아니에요. 그거 보고 동물 학대한다. 근데 그게 몰라서 그래요. 난 중국에 가보니까 그때 이제 거기서 우리도 농장 뭐 이런 거 좀 해보려고 했는데 가보니까는 소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이창살과 이창살에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계속 먹여. 계속 불 켜놓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일반 소를 갖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코끼리 만해져. 이게 참나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지금 이 사람한테도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참고로 사람은 언제 화가 날까요? 자, 3가지. 자기 재산을 누가 뺏으려고 할 때, 자기 영역을 침범하려고 했을 때, 친구 사이를 누가 끼어들어 회방할 때, 네, 이때 눈에 보이는 재산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재산, 자존감이나 지키고 싶은 명예 등도 해당이 됩니다. 어떤가요? 우리 손주께서 3가지 중 어느 것 때문에 화가 나셨나요? 틀림없이 셋 중에 하나예요. 틀림없이. 누가 자기 재산을 뺏으려고 하거나 또 자기 영역, 지키고 싶은 영역을 열심히 친구하고 놀고 있는데 선생님이나 엄마가 와가지고 그냥 빨리 안 들어와 그러고서는 그냥 끌고 가. 경계선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노는 거를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잡아 끌고 가니까 뭐가 침범당한 거예요 지금. 영역 침범당했죠. 그 다음에 친구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회방하죠. 그러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자, 화가 날만 하네요. 할아버지 같았어도 화가 났겠는데요. 코치, 그러면 지금 화가 많이 나는데 화가 나는 감정들을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이런 게 중요해요, 이제. 아이가 이런 거를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그대로 쏟아버리면 친구 관계, 가족 관계, 본인의 학습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 주제가 친구 관계, 가족 관계, 학습 관계, 본인의 꿈과 비전, 학교 생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화를 잘못 폭발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게 해야 되죠. 여기서 사회에서 분노 폭발 장애로 인해 일어난 사고들을 예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예를 본인이 찾아보도록 인터넷에서 분노 때문에 이렇게 망한 사람들을 찾아보게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분노를 안에다가 그대로 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참으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참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예, 참는다. 네. 특히 분노 쪽이나 이런 거는 참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은 심리 질병의 원인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안에 그대로 둬도 안 되고 밖으로 잘못 폭발시켜도 안 돼요. 이걸 지혜롭게 분해하고 스스로를 위로 격려하면서 내면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감정의 문제는 안에 그대로 둬서도 안 되고 밖으로 잘못 폭발시켜서도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잘못 폭발시키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냥 안에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하는 감정을 그대로 두면 또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전에 경험이 있으면 참고해도 하면 좋다. 이런 게 이제 안에 있으면은 지금 화를 내지 않아야 될 일인데 화가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속에 있는 그게 다른 날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네. 안에 두는 것의 문제점, 폭발시키는 문제점들을 공감하고 난 후에는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고 싶나요?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아무 대답을 안 하거나, 이렇죠. 맞아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본인의 분노하는 감정을 해소시켜야 하고, 둘째는 분노하게 된 원인을 제거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외에 또 다루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 목표가 정해집니다. 자, 다음 단계 뭔지 알고 있죠? 목표 정하기. 맞아요. 목표 정하기. 근데 목표 정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정리한 것 같네요. 자, 첫째는 뭐예요?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거를 해체시키는 거고, 둘째는 원인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맞아요. 대단한데요. 벌써 해결이 잘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진행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은 뭐죠?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은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앞에 있기 때문에,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정해진 것을 확인하고 또 정리하면서 피코치의 감정 변화를 피드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코치, 그때마다 칭찬과 공감 등을 하면 감정 변화에 아주 유익하다. 코치, 그럼 우리가 정한 코칭의 목표가 첫째는 지금 마음에 있는 분노하는 감정을 해결하고, 또 하나는 분노하게 만든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일이에요. 맞죠? 네. 코치, 그러면 목표가 정해졌으니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다음 단계는 뭐죠? 다음 단계는 과정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자, 과정 목표 정하기. 여기서 6단계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찾기, 장애 요인 찾아서 버리기 등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코치, 자 그럼 먼저 우리 손주의 마음속에 일어난 분노의 감정을 치료하고 해결하는 걸 1번으로 하고, 다음 2번으로 원인 제거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코치, 그럼 본인의 마음에 일어난 분노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화가 가라앉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본인이 생각하는 답은 무엇이 있죠? 뭐 여기서 이제 뭐 저 좋아하는 거 좀 하고 싶어요. 막 게임을 한번 하면은 화가 풀 것 같아요. 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을 거고, 또 뭐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싶어요. 또 뭐 먹고 싶어요. 뭐 그냥 잠자고 싶어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거를 일단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히 여겨주고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걸 또 갖다가 그냥 그러면 안 돼. 뭐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야. 뭐 이러면 이제 이거는 코칭이 아니고 뭐예요? 이건 이제 훈계고 교육이에요.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훈계, 그 다음에 설교,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거 다 싫어합니다. 이거. 여기서 P코치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틀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위로 격려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네. 뭐 먹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요? 뭘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왕이면은 화가 풀릴 수 있는 어떤 음식, 뭐가 있을까? 통닭. 그것도 그냥 통닭이 아니라 매운 통닭. 어때? 네. 매운 떡볶이. 그런 거 먹으면은 막 속에서 다 쏟아져 나오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손주 코칭하려면 이제 돈을 받아내야 돼, 이제. 내가 네 아들 코칭하느라고 돈 많이 드니까. 네. 수입의 30% 내놔라. 뭐,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아이가 그거 먹으면서 화가 풀려요. 그리고 그게 속에 안 쌓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인 제공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방법을 이제 해야죠. 자, 자신의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순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할 것은 자기와의 대화예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왜 화를 냈지? 그것이 정당한 거야? 정말 화를 낼 만한 일이었나? 요거를 이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줘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래? 네,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없었을까? 그리고 둘째, 자신의 화내는 마음을 미워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공감해라. 네, 화낼만 하네. 잘했어. 네.
네가 그런 상황에서 진짜 화낼 만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다음에는 화나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친구도 분명히 나를 화나게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은 채로 그냥 화를 내버린 것 같아. 다음에는 자기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자, 아무개 수고했어. 마음고생 많았어. 힘내. 그리고 이거 우리 잘 풀어보자. 난 너 사랑해. 넌 잘할 수 있어. 넌 천재야.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거. 그 다음에 위로 필요하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좋다. 필요하면 소리내는 기도, 혹은 상대방의 카톡이나 편지 쓰기, 운동화, 기타 방법들 사용하기 등을 활용할 수 있어요. 뭐 먹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인정, 이해, 공감, 위로, 격려, 용기, 지지 등은 자기 감정을 치유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시당해서 화가 났다면 자기 장점,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위로하면 좋아요. 너도 잘하는 게 많아. 너의 장점은 이런 것들인데 걔네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너는 너 자신을 자랑스러워해도 돼. 코치. 자, 그럼 이제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해보겠어요. 자, 눈을 감고 속으로 말하기를 해봐요.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자, 코치는 위에서 말한 대로 질문, 공감, 상대방의 상황 이해, 자기에 대한 위로, 격려, 기도와 회개 등을 말해주면서 피코치가 묵상하게 합니다. 따라서 하도록 해도 좋고, 그리고 6번에서 소개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죠. 분노의 감정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정보들이 필요하고, 감정은 정보가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기 감정의 문제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됐다면 이제는 뭘 해결해야 되냐면 분노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하도록 계획을 짜야 돼요. 이걸 위해서는 3번에 그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분석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나눠서 다음 시간에 해도 돼요. 만약 그를 괴롭히는 친구 때문이라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는지,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이대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될 건지를 같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학습 때문이라면 그걸 이해하도록 돕는 학습 코칭을 이제 시작하면 되고, 그 외에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함께 분석하고 영향력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의지를 분석한 후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찾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장애 요인이 있다면, 예를 들면 자기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자기 표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기까지 진행됐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원래 다음 단계는 6단계로 자원 찾기와 장애인 찾아 해결하기인데, 이 부분이 지금 5단계에서 뭐 먹기도 하고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자원이. 자, 그리고 이제 코칭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것들은 함께 다뤄지는 경우도 있고 순서가 바뀌어서 진행되는 것들도 있으니 너무 순서 과정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핵심은 순서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짜야죠. 자기한테 위로를 오늘부터 언제 어느 시간대에 몇 번 해볼 건지 이런 거. 자, 코치. 그러면 이제 매일 자기에게 공감, 위로, 격려를 언제 몇 번씩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저녁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코치, 그것을 누가 확인할 수 있죠? 또 확인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코치. 원인 제거하기. 장애 요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겁니다. 코치, 그러면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목표를 위해 매일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피코치. 그럼 그것을 실행하는 걸 누가 어떻게 점검해 주면 좋을까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점검하면 좋겠는지. 나머지 뒤에는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해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 겁먹으면 안 돼. 뭐 물어보면은 말하기 싫다. 하고 싶지 않다. 아니면 어떤 이야기 나오고. 뭐 반응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감정에 대한 것이 있는 상태라면은 지금 이런 순서를 따라서 우선 먼저 자원을 동원할 수 있어요. 지금 뭘 하고 싶어? 난 그냥 자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은 일단 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쉬게 해주고, 몇 시에 깨워주면 할아버지가 깨워주면 될까? 뭐 이런 거 쉬게끔 도와주고. 다 할 수 있죠? 네. 안 하겠다고 하는 애들은 안 하는 걸 중심으로 코칭을 하면 돼요. 네. 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